바빠갖고 내가 바빠갖고 그냥 아니 바빠도 어쩔 수 없는 게 짧은 시간에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자, 204쪽에 예, 204쪽에 204쪽에 이제 거기 그 창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 밑에 보면 1번부터 해서 11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좀 그 뭐죠? 생각하는 게 대단하죠. 보시면 하늘과 땅이 생길 적에 미륵이 탄생해서 분리시키고 해 둘 중에서 하나를 떼어서 북두칠성을 마련하고 달 두 개 중에 하나를 떼어서 남두칠성을 마련하고 또 옷이 없어서 칡으로 배를 짜서 뭐 장상 곡가를 지어 입고 막 나와요. 이야기 되게 재밌어요. 읽어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정리하면 205쪽에 이는 천지개벽이에요. 읽어보시면 이는 해, 달, 별, 그 다음에 창조, 그 다음에 좋은 의복, 불과 물, 인간의 시원은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205페이지에 5번 보고 205페이지 예, 지금 5번에 5는 인간의 시원, 출발점이었어요. 출발점. 출발점. 그 다음에 6에서 11은 인생. 인생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인간 세상이라고 그랬죠? 인간 세상의 통치권을 차지하기 위한 미륵과 석가의 경쟁.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세가. 하여튼 생각하는 게 대단하죠. 여기 보면 뭐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못하겠지만 읽어보면 재밌어요. 이야기들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에 재석 분풀이라고 나왔죠? 재석의 근본을 풀이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주인공이 당금액이라고 했잖아요. 당금액이가 난 그 아들 삼형제가 재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 또 그래서 당금액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206쪽으로 보면 공통 근간 단락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206쪽. 자, 기획범부터 이응범까지 찾아 보이시죠? 그래서 딸아기의 가족은 볼일을 보러 가고 딸아기만 집에 남는다. 206페이지에 나와요. 한 스님이 딸아기를 찾아와 시주를 요청하고 딸아기는 스님과 접촉한다. 스님은 딸아기에게 자기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사라진다. 딸아기는 잉태한다. 딸아기의 가족이 귀가하여 딸아기가 잉태한 사실을 알아낸다. 딸아기는 부모에게 징벌이에요. 징벌. 징치란 말이 어려우면 벌을 가한다. 징벌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딸아기는 스님을 찾아가고 스님은 딸아기와 아들들을 만나 이름을 짓고 신의 직 있죠? 이것을 부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가적이라는 건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과, cause and effect. 영어로 말하면 원인과 결과잖아요.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이게 그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개가. 스님이 시주를 받아간다는 단락과 딸아기의 잉태 단락 사이에는 비약이 있다. 맞죠? 즉 딸아기의 잉태 과정이 누락되어 있다. 또한 딸아기는 아이들을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길러서 스님을 찾아갔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 이처럼 공통 단락 사이에 비약이 나타난 것은 모두 각 편에 공존하는 내용만을 요약해서 정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근데 이런 것들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잉태 과정, 실현 과정, 그 다음에 스님과 아이들 상봉, 서로 만나는 과정, 이런 것들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판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함흥, 평양, 양평, 동해안을 포함하는 남한강 동북 지역의 전승분들은 시주를 받으러 온 스님이 딸아기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면서 잉태하는 꿈을 꾼다. 반면에 오산, 수원 이쪽에서는 스님이 시주를 받아가지고 가면서 딸아기에게 쌀을 먹도록 하거나 손목을 잡아보거나 머리를 만지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것이 잉태의 계기가 된다. 또 딸아이가 잉태하면서 겪는 시련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거 제가 다 일일이 다 설명 못하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의 재밌는 것은 이 바리공주 나왔죠. 당근애기. 계속 공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주인공이 시련과 고난을 겪어요. 여주인공의 시련과 고난이 나옵니다. 맞았죠? 맞죠?
바리공주도 여자잖아요, 여자. 그다음에 당금액도 여자고. 그래서 여자가 이제 이렇게 그 시련과 고난을 겪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그 부각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리공주 이제 역시 나오죠. 보세요. 208쪽. 208쪽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가를 공부할 때 여러분이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요. 너무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안 좋아요. 무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크게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걸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읽으면 아시겠죠? 이거 하나 공부하려면 올해 겨울까지 해야 돼요. 이거 하나 공부. 아시겠죠? 자, 바리공주 아까 다 설명했던 이야기예요. 바리의 어원은 뭐다? 버리다. 바리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사람의 훌륭을 저승으로 그 천도 인도하기에 베풀어지는 뭐 이런 굿이다라고 했고, 바리공주 이야기가 209쪽 보세요. 자, 13번까지 나와요. 아까 제가 간단한 이야기는 했잖아요. 그죠? 바리공주 이야기. 왕국의 국왕이 즉위해서 결혼하려고 문복이란 건 뭐냐면 점쟁에게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문복이란 말이 뭔지 좀 어려우신 분 써놓으세요. 점장에게 물어보는 걸 문복이라고. 물을 문자에 점칠복자니까. 점장이는 금년에 대왕께서 혼례를 하게 되면 공주만 7을 낳을 것이고 내년에 혼례를 하면 왕자 3을 낳을 것이다. 그 왕은 믿겠어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그의 결혼에 계속 공주만 몇 명 낳아요? 6명 낳아요. 점장의 예언이 실현되는 걸 알고 왕자를 낳게 하려고 신께 치성을 드린다. 왕과 왕비는 상스러운 태몽을 꾸고 7째 아기를 잉태해서 왕자가 태어날 걸 기대했지만 또 공주였다. 왕은 화가 나서 7째로 태어난 공주를 옥함에 넣어 강물에 띄워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오디푸스도 그런 거죠. 오디푸스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는 그 말을 듣고 버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구해주잖아요. 이게 참 동서양이 이게 재밌어요. 바리공주는 석가세존의 지시를 받은 비리공덕 하라비와 할미에게 구출돼. 이게 구조자잖아요. 15세가 되니까 병이 들어. 그래서 여기 나오죠. 꿈에 신의 사자인 청이동자가 나타나 7째 공주를 내버린 채로 병이 든 것이다. 병을 고치려면 내버린 공주를 찾아내어서 신선세계 약수, 선약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먹어야 돼.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바리공주를 찾아내어 궁중으로 데려와서 부모를 만나게 하고 약수를 구하려고 여행길에 오르죠. 여러 신들의 도움으로 저승세계를 지나 신선세계에 도달하고 약수를 지키는 무장승을 만나서 약수값으로 보세요. 나무 3년, 물 길어주기 3년, 불때주기 3년. 무장승과 결혼해서 아들도 7형제까지 낳아요. 그리고 나서 약수. 이게 이때까지 아버지 살아있는 게 신기해. 그렇죠? 이게 참 그러니까 그걸 다 따지면 안 돼. 그래서 바리공주를 기다리는 왕이 이미 죽어서 장례를 지내려고 할 때 바리공주가 약수를 가지고 나타나서 죽은 아버지가 살아나요. 살아난 왕은 바리공주가 자기를 살려낸 사실을 알고 바리공주의 소원을 들어 무신이 되어 무당의 재앙을 받아 먹도록 하고 7아들은 저승에 7명의 아들 낳았다고 했잖아요. 저승에 10대 왕이 되게 하고 무장승은 산신이 되게 한다. 일주일 전에 교수님 예. 저술을 고향에서 이걸 하는데 교수님 그때 그 강의하신 말씀에 생각이 나갖고 예. 저녁 뭐 1시까지 봤어요. 저녁 전서 고양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런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이거 듣고 보셨으면 더 재밌었어요. 나오시면 잘돼. 네, 아니고 저술을 고향. 끝났지. 아니 뭐 다시 보기로 안 보신 분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아니 그런 건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국문학 공부를 할 때는 바리공주도 이게 관심이 많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수님이 강의하신 것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예. 네. 아니 자세히 제가 이런 나 그때 바리공주 모시고 오랫동안 딱 입력이 된 거예요. 예. 근데 하여튼 근데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옛날 사람들 사유 방식이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그런 전설이나 신화의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꼭 하지 말라고 하면 해. 맞죠?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뒤돌아보고.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장지 첨지 이야기도 그거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했는 돌아보고 구미호가 내가 구미호인 거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꼭 전날 이야기하고 다 그러지 않나요? 금기가 있어요. 금기. 타부라고 해요. 타부라면 들어보셨죠? 금기를 영어로 타부라고 하는 거예요. 타부. 터부시한다.
그래서 금기를 꼭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좀 말이 좀 어려운 단어가 210쪽 보세요. 210쪽에 기자치성이란 말이 있어요. 있나요? 한 10줄 정도 내려가 보세요. 210페이지에 쭉 들어가면 위에서 다음에 210페이지 기자치성이란 말 있죠. 찾았어요? 기자치성이 뭐냐면 아들을, 이게 아들 자자가 기는 발할 기자죠. 아들을 발해서 정성을 드린다. 그걸 기자, 참 말이 어렵죠. 그걸 기자치성이라고. 그러니까 아들 낳아달라고 막 하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나요? 옛날에 무슨 그 팔공산 대구에 가면 갑바인가? 거기에도 막 그렇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의 기자치성 행위는 금지를 위반한 결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다. 했는데 금지 위반에 대한 징벌이 실현됐다.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오죠. 하여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밑에서 한 6줄 보세요. 210쪽에. 자, 파리공주의 전개는 여기 화살표된 거 밑줄 치세요. 210페이지. 금지의 선언, 금지의 위반, 금지 위반의 결과로부터의 도피 노력, 도피의 성공이라는 서사적 전개를 반복한 것이다. 다 이 설명 알아들으시겠죠? 당신이 내년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데 올해 결혼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올해 결혼했으니까 금지를 선언했는데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로 딸만 난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뭐 기자치성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도피의 성공을 이제 하게 됐죠. 자기가 아들을 낳지는 못했지만 자기 딸이 또 아들들 낳아가지고 이제 그런 하나의 결과적으로 어떤 좋은 일이 된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지는 절대적인 명령인데 항상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어기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자, 211쪽. 211쪽에 보면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다리공주의 이제 서사 문학적 의의가 있는데, 자, 영웅의 일생, 공주라는 고귀한 혈통이지만 태어나자 버려졌죠. 양육자를 만나서 구출되고 양육돼요. 또 부친을 살리려는 위대한 공을 세우고 무신이 돼. 무당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고구려 신화인 주몽 신화에서 주몽의 일생으로 요약되는 남성 영웅의 일대기와 공통된 서사문학 유형임을 보여준다. 라고 나왔죠. 여기 남성 영웅.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리공주는 여성이니까 여성의 이야기지만 남성 영웅의 일대기하고도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공주는 신의 혈통이 아니죠. 자, 주몽은 해무수의 아들이잖아요. 맞죠? 해무수니까 신 아닙니까? 근데 바리공주는 신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후예. 또 버려진 이유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계속 딸만 태어나서 자신을 위해 공을 세운 것이 아니고 부친을 위해 활약을 했어.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보셔요. 막 나무도 해주고 불도 떼주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친에 의해서 신성이 부여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가 확립된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 이게 효를 실천하는 여성 영웅으로서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말되죠? 효를 실천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효녀 지은이란 말이 있거든요. 제일 밑에 있죠?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효녀의 이야기, 효녀 지은 서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도 또 뒤에 넘겨보세요. 또 신청전 이거하고도 연결이 된다. 그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처럼 다음에 밑줄 치세요. 네 줄. 다리공주는 한국의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된 여성의식을 대변하는 신화였고, 지성과 인고의 미덕을 갖춘 한국의 전통적 여성상을 부각시킨 한국의 대표 서사시다. 그래서 완전 대표 서사시로 만들어진 게 다리공주예요. 상당히 잘 만든 작품이고요. 그 다음 성주신화, 가신, 성조신의 유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성주 본가 같은 경우도 이제 황후양의 뭐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 천하국 천사랑 씨가 지하국 지탈 부인이 결혼해서 황후양 씨가,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랄까 천부와 지모 이런 융합 결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고대 이야기들 맞죠? 해고수, 유아부인, 맞죠? 그 다음에 한웅과 웅명, 맞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 땅에 있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런 구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설화의 이런 구조를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있는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 무슨 구조냐? 신화적 구조라는 거예요. 신화적 구조. 자, 신화적 구조인데 이 신화적 구조에는 아주 쉬워요. 어떻게 이해하신다면은 실현이 있어요. 실현. 이 실현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성숙해져 가지고 요게 신화적 구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실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여러분 보세요. 춘향전이죠. 춘향전. 춘향전도 신화적 구조야 아니에요. 춘향이 오게 잡혀가잖아요. 그 맞죠? 실현이죠. 나중에 암행어사 출도해가지고 만나서 두 사람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이런 대부분의 소설들의 구조는 이렇게 신화적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 이것도 하나 좀 알고 우리가 성황당, 선황당 그러는데 거의 같은 말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선황당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게 고갯마루에 이제 그 산에 같은 데 가면 아까 뭐 이렇게 표시된 것도 있고 막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선앙당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막 성황당 이렇게 많이 쓰죠. 그렇지 않나요? 선앙당이 더 그 성황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 그 캐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곳 주변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고갯마루에 있는 거는 선앙당이 맞대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거기 이제 215쪽에 보세요. 215쪽에 거기 인용문 보면 나오죠. 성황이란 말을 상고해 보면 성지 이게 지자가 연못지자거든요. 그 지자 모르시면 성에서 연못지자예요. 같은 말이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황당 뭐 그런 거 다 이 정도 알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의 서사무가가 217쪽에 가보면 217쪽 보세요. 거기에 보면 서사무가에 무슨 봄풀이가 막 나와요. 베네기 땅 봄풀이부터 시작해갖고 딱 나오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길게 써놨어요. 여기 보면 이제 217쪽을 보시면 217쪽에 그 가번에 보면 이제 세경 봄풀이 뭐 여러 가지 중에 베네기 땅 봄풀이 그러니까 제주도 구자면 금영리 괴내기 땅이라는 곳에 당신항 그러니까 그 마을의 어떤 그 신화라는 뜻이에요. 한국의 무속 영웅 신화로 거론된다. 당신항. 그 여러분이 그 재밌는 게 아까도 이야기하는데 단골이란 말 들어보시면 이 사람 단골 손님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단골 손님이 무속 용어인 거 아셨어요? 이 무속 용어예요. 뭐냐면 이 단골이라는 게 원래 단골이에요. 단골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자주 가는 점집. 이쪽 되게 용해. 용하면 자주 가야 안 가요? 자주 가죠. 이거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그 단골이란 말이 단골로 바뀐 거예요. 이제 영어로 커스터머라고 하죠. 하는데 이 단골이란 단골 손님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단골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로. 내가 자주 가는 점집. 자, 그래서 이제 괴내기 땅 봄풀이가 뭐 제주도의 뭐 무속 신앙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넘겨보세요. 가장 내용이 풍부한 이달춘본의 서사 단락이 또 이렇게 길어요. 여기 보면 1번부터 시작해갖고 17번까지 있어요. 하여튼 그 자세한 건 여러분 읽어보시는데 219쪽을 보세요. 거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나온 게 있어요. 보세요. 괴내기 땅 봄풀이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19쪽에 괴내기 땅부터 내용 이다까지 있는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219쪽 보고 있어요. 지금 괴내기 땅 봄풀이는 소창국과 백주 사이에서 태어난 6째 아들이 용왕의 막내딸과 결혼하고 강남 천자국에 들어가서 무용이라는 말은 무용이라는 거예요. 댄스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예 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무예를 펼친다 이런 뜻이에요. 무용이란 아시겠죠? 그 무용입니다. 그걸 펼쳐서 전라를 평정하고 제주도에 와서 자기를 내어버린 부모를 놀라서 죽게 하고 김영 괴내기 땅에 당신 마을신이에요. 마을신 당신이라는 그 마을신이 된다는 내용이다.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 상당히 내용이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면 재밌는데 제가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지금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큰 틀만 잡아드리려니까 225쪽을 가보면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세경 봄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225쪽.
나번. 그래서 이 세경본풀이는 농사신인 자청비의 내력을 이야기해요. 농사신, 자청비가 아까 앞에서 조금 나왔었죠. 자청비라는 사람의 내력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자청비와 문도령의 분리와 결합의 반복으로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설화 유형이 수용된 서사무가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추경대 양산백 설화 나오죠. 자청비가 남자로 변장하고 문도령과 글공부를 함께 한다는 대목은 추경대가 남장을 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자, 여자가 남장을 한다. 여자가 남장을 한다. 이게 뭐있죠?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인데. 커피 프레스 1호점인가 이거 있었나요? 이거 제목만 공유 나오고 있었어 하여튼. 커피 이건가? 네. 맞죠. 이런 거라든가 평균관 스캔들, 사극기 이것도 맞을 거예요. 맞죠? 이게 뭐냐면 여자가 남장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이건 옛날 소설이고 평균관 스캔들은 커피 프린스 이로저로 책일 건데, 그러니까 이걸 약간 모방해서 좀 만든 거예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잡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드라마는 완전히 대히트 쳐요. 여자가, 근데 남자가 여장하는 그것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런 것은. 남자가 여장하는 거. 거의 안 나오는데, 이 여자가 남장을 해서 막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하여튼 그런 이야기. 다시 보세요.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이 남성으로 변장하여 활동하는 것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가 둘째가 그 밑에 있죠. 바보설화요. 225쪽 마지막 줄. 한 바보가 낮잠을 자다가 소를 죽인 후 오리를 잡으려고 도끼를 연못에 던졌다가 도끼만 잃고 도끼를 건지려다가 벗어놓은 옷을 도둑 맞고 뭐 나오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또 나오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머슴이 주인 과부를 속여 성적 결합에 성공한다는 육담류의 설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넷째는 엉터리 명궁설화. 밤에 집안에 와서 우는 부엉이를 잡아주면 사위를 삼겠다는 대감의 광고를 보고 한량이 새들을 사서 화살을 새 왼쪽 눈에 꽂고 대감을 찾아가서 명궁이라고 하고 온몸에 검댕이칠을 하고 나무에 숨어 부엉이를 손으로 잡아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숙향전의 이야기, 뭐 그 다음에 구렁덩덩 신선비 설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세경 본풀이라는 작품 속에 수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이 세경 본풀이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좀 설명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네 번째 줄에 보세요. 천남 진여의 결합으로 생산신이 되어 농경민의 재앙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말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남 진여라고 써놨지만 이걸 천부지모라고 돼요. 어차피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남자고 어머니는 여자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늘과 땅, 뭐 이렇게 하늘과 이렇게 땅이라고 할 때 보통 천하고 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천과 지를 이야기할 때 뭐 이걸 이제 양으로 보기도 하고 음으로 보고, 맞죠? 이거를 또 남으로 보고 여로 보고, 맞나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도 될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이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자연이 막 움직이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비가 뭐 나중에 대중 수준 뒤로 올라가서 막 올라갔다가 뭐 내려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자연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27쪽 보세요. 227쪽 거기 그 희곡무가 바로 위에 보면 이처럼 새 본풀이는 곡종, 이거는 곡종신이라는 거 뭐냐면 이 곡자가 곡식 곡자예요. 곡종이라는 게 말이 좀 어려운데 곡식 곡자의 시종자예요. 잘 이해가세요? 곡종신 할 때 곡이 곡식 곡자고 종자가 뭐라고요? 시종자. 그러니까 곡식, 그러니까 농경신이에요. 곡종신이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농경신 이러면 돼요. 그래서 문도령 공모신이면서 생산 지모신인 자청비, 목축의 정수남의 근본을 풀어낸 생산신 신화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경과 관련된 신화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희곡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가 뒤에 이제 나와요. 거기 그 무속구 굿놀이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여기 뒤에는 넘어가고요. 230쪽부터 이제 보면 양주 소놀이굿, 뭐 동해안 거리굿, 그다음에 제주도 세경놀이, 그다음에 제주도 영감놀이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있죠?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서는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 예전에 공부해 보면 231쪽이 되게 잘 나와요. 거기 동해안 거리굿이라고 있을 거예요. 231쪽의 중간에 거기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동해안 거리굿. 이게 특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세 줄 밑줄 치세요. 동해안 별신굿에서는 맨 마지막 국거리로 거리굿을 한다. 거리굿을 연행하는 이유는 여러 국거리에서 청배한 신들을 따라온 수비들을 먹여서 보내는 것이다. 수비들을 먹여요. 그래서 수비들에게 재앙한다기보다는 인간의 면모를 연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성격이 강하다. 여기까지 주죠. 그러니까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기 희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단락이 또 밑줄 쓰세요. 반주무와 주무가 모두 남무, 남자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남무라는 거. 여자 무당은 참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 메인 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무. 반주무는 옆에서 좀 약간 도와주는 무당. 그러니까 우리 감독, 조감독 그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영화계로 따진다면. 그래서 구청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밑줄 치세요. 거리굿의 진행 방식은 주무와 반주무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231쪽에 밑에 세 줄, 그 밑줄 치세요. 주 무당과 반 무당의 그런 거. 그 다음 넘겨보세요. 232쪽에 거기 첫째 줄 끝에 반주무 이외에 관중들도 굿에 참여한다. 밑줄 치세요. 관중들도 굿에 참여한다.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 거리굿에서 관중들은 굿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만약 틀리냐.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단락에 세 줄 또 밑줄 치세요. 거리굿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현장에서 조달된다. 그 다음에 또 밑줄. 주무가 여자로 분장할 때는 관중들로부터 치마 수건을 빌리고 업으로 등장할 때에는 긴 장대를 삿대로 삼아 노젓는 흉내를 낸다. 여기까지 밑줄 칩니다. 여자로 분장할 때는 치마 수건 빌리고 업으로 등장할 때는 장대를 삿대로 삼아서 노젓는 흉내를 낸다. 하여튼 이런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 밑에 있는 거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35쪽으로 가보면 제주도 세경놀이. 이것도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농경신 이야기. 세경이라는 것 자체가 농경신이에요. 235쪽입니다. 세경. 농경신에게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연행되는 국거리.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제주도 세경놀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여기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37쪽에 뭐 제주도 영감놀이도 있어요. 영감놀이. 그러니까 영감놀이 거기 있죠. 영감은 참봉, 야채라고 하는데 도깨비를 존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깨비가 여러 설이 있는데 왜 도깨비냐? 돛 플러스 아비다. 뭐 도깨비 설이 그래요. 돛이 뭐냐? 이게 불이다. 이 도깨비 불 있죠. 도깨비 불. 도깨비의 어원을 돛아비라는 설이 상당히 강해요. 도깨비 할 때 돛이 불. 도깨비가 있는 곳에 하여튼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라고 하면 뭐 사람을 이야기하죠. 함진아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써서 그 도깨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이 영감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또 쭉 나옵니다. 영감신이 어쩌고 하는 내용. 이것도 읽어보면 재밌어요. 근데 이제 특히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특히 중요한 게 자 238쪽 별표 쳐놓으세요. 희곡무가의 연행적 특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241쪽에 별표 쳐놓으세요. 희곡무가의 주제적 특징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희곡무가의 주제적 특징. 요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고 빨리 마칠게요. 자, 희곡무가 연행적, 이 연행이라는 건 연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극적 특징인데, 자, 일단 중요한 거 밑줄 좀 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238쪽에 동해안 거리굿은 반주무와 주무의 대화 그리고 주무의 행위 묘사로 진행된다. 그 밑줄 치세요. 동해안 거리굿은 그런 말 있을 거예요. 반주무와 주무의 대화, 주무의 행위 묘사. 그리고 좀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반주무는 이제 그게 진행에 개입하는데. 인물은 다수라고 하더라도 거기 밑줄 써요. 주무 혼자 1인 다역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 있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당 분놀이에 이걸 이제 무당 분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모 혼자 원맨쇼 하는 거예요. 요즘 쉽게 말하자면 주모 혼자 원맨쇼 하는 거. 무당 분놀이. 그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부터 밑에 있어요. 거리굿은 1인의 도견에 가까워. 혼자 하는 공연이라는 뜻이에요. 공연. 원맨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고 239쪽에 네 번째 단락 정도 내려와 보세요. 밑줄 치세요. 희곡 무가는 춤과 노래가 많이 삽입되고 있다. 거기 밑줄 치세요. 춤과 노래가 많이 들어간다. 춤과 노래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거 좀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241쪽 희곡 무가의 주제적 특징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1번 골계적 성격. 이 골계적 성격. 여러분 이제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또 한 이야기가 해악과 골계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자, 골계는 해악 플러스 풍자예요. 반드시 풍자가 들어가요. 자, 근데 해악은 실제 말하면 웃기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 가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김유정 문학관의 김유정의 작품은 골계적이에요, 해학적이에요. 김유정의 봄봄이나 동백꽃 있잖아요. 해학적이에요? 골계적이에요, 골계적. 왜 골계적이냐면 거기는 점순이가 나오죠. 봄봄에 동백꽃 다 점순이가 나오잖아요. 되게 웃겨. 점순이하고 막 사랑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얘가 키가 안 크니까 뭐 너 결혼 안 시켜준다고 이게 봄봄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을 점순이하고 나로 표현했지만 결국은 지주와 소작인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 틀려요? 그래서 이게 골계미예요. 김유정의 작품 회학이 아니에요. 개념 아시겠어요? 골계와 회학이 달라요. 그래서 이 골계적 성격은 그런 것이다. 풍자적인 요소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써놨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로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245쪽에 보면 일상생활의 재현이라고 나올 거예요. 일상생활의 재현 있죠? 2번. 그래서 며느리 잠자는 모습, 밥하는 장면, 밭에 걸음주는 모습, 몇 아기 낳는 장면, 고기 잡는 장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인간 세상에서 누구나 다 뭐 행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넘겨보세요. 성의 노출이 나와요. 성의 노출. 244. 성의 노출. 자, 여기서 이제 성의 노출 조금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자, 이 성의 노출은 자, 생산력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생산력의 문제와 거기다 쓰시라고요. 246쪽 보고 있어요. 연결. 자, 성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건 뭐냐?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죠. 해서 결국 뭐가 나옵니까? 출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결국 작물도 뭐 이제 뭡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뭡니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암술, 수술 뭐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의 이야기 막 나오는데 이 성의 이야기는 결국은 다산이라든가 그렇죠? 작물의 생산 이런 것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성의 노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무가문학의 역사적 의의가 248쪽에 나와요. 248쪽 보세요. 무가문학의 역사적 의의. 그래서 무가는 구비문학이다. 자, 248쪽 6번 보세요. 전승만 있을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검토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채록된 자료라도 그 속에는 옛날의 요소와 오늘의 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문학사적 연구가 상당히 다양하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무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기원. 그래서 거기 249쪽에 세 번째 단락으로 보세요. 거기서 밑줄 치세요. 강력한 기원은 자연이 주술적 성격을 동반하는 것이기에 무가는 주가이기도 하였다. 맞죠? 그 주가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수업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주술적인 성격의 노래를 주가라고 그래요. 주가였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또 신의 본을 푸는 것, 본풀이, 청배시가로 주술적 기능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주술문학이라는 것의 잔영, 흔적, 거기 잔영이란 말이 있어요.
오늘날까지 그 잔영이 남아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남아있는 흔적이란 뜻, 잔영, 남을 짠자에 반영할 영자거든요. 남은 흔적. 그래서 거기 부지가 나오잖아요. 부지가. 수로부인, 해가 거부가 수로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아녀자를 빼앗은 죄가 얼마나 크냐. 네가 내놓지 않으면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아먹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다 배우셨잖아요. 구지가는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그거 아닙니까? 해가도 그렇고 뭐 해성가 처용가 뭐 이런 다 주술적인 이야기다. 무속신화는 그래서 서삼락의 출발점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넘겨보세요. 뭐 그래서 이제 출산 양육의 문제 이런 것도 다 다루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이 무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당의 어떤 그 노래 이런 걸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정말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가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 그런 것을 이 무가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 250쪽 마지막 단락 보세요. 청중 앞에 구현되는 서사 무가는 거기 밑줄 쓰세요. 구비 서사시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구비 서사시가 된다는 거예요. 청중 앞에 구현되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51쪽을 보세요. 251쪽에는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네모하고 별표 쳐놓으세요. 두 번째 단락 251쪽 무극과 가면극은 거기 다 전체. 그래서 무당의 극과 가면극은 유사한 특징이 있다. 연기자가 반주자나 관중들과의 대화를 나눈다는 점이다. 대화가 있다는 거. 대화. 극중장소 공연장소가 일치한다는 점이다. 또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쓴다는 거. 춤과 노래가 들어간다는 거. 또한 현실 생활이 재현되고 극중 인물과 실제 인물이 일치하고 극중 사건과 실제 사건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소재적 성격도 유사하다. 그래서 이 무당의 극과 가면의 극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면극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탈춤이잖아요. 탈춤. 영어로 뭐라 그래요? 마스크 댄스라고 그래요. 마스크 탈춤이 마스크 댄스잖아요. 그러니까 가면극은 마스크 드라마가 되겠죠. 가면극. 이해가시죠? 마스크 댄스가 탈춤이고 마스크 댄스가 가면극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유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만 하고 마칠게요. 이처럼 무가는 우리 문학의 온상으로 작용했고 우리 문학이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고 독자적으로 전승하면서 성장해왔고 오늘날 전승되는 무가는 무속가사, 무속서사시, 또 무극의 대본. 그 무극이란 건 무당의 연극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귀중한 한국 구비문학의 유산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무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